네, 매주 금요일 한발 앞선 시각으로 투자 키워드를 통해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네 가지 키워드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바람직한 채권 투자 전략,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신흥시장 채권 매각에 대한 앞으로의 또 투자 시사점 찾아봅니다. 금리 하락기, 가치주보다는 요즘 좀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관련해서 좀 전략 더 들어보고요. 금리 하락 가속의 원인과 또 이에 따른 부작용,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채권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투자 성향, 아무래도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 투자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채권은 이제 장기채와 단기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장기채 같은 경우 이제 만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장기채라는 건 듀레이션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변했을 때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 차익을 얻는 데는 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장기채라 그러면 한국의 국고채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인구 노령화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수익자들이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원했는데 이 연기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보험사 같은 데가 조금 장기 채권보다는 그 단기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 대표들이 이제 3년 만기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2022년 그 IFRS 11이 도입되면은 이 보험이나 연기금이 이제 그 자산의 부채 그 듀레이션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장기 채권을 더 사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해외 채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이 환위험 해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채권을 사야 되는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채권의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국고채는 2표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금에 예민한 그런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결국은 샀을 때 시장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이율이 높아 보이는 그런 미국 채권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결국 미국에서 돈이 안 나오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환차익 차원에서도 달러 강세를 감안해 보면 역시 미국 채권이 낫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채권에 대한 또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신흥국 채권을 매각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런 원화채에 대한 매각,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방 압력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매각 방침으로 인해서 한국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지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보유 중인 채권이 한 신흥시장 채권 규모가 25조 원 정도면은 뭐 이 정도로는 사실 뭐 신흥시장의 어떤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환율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그런 규모죠. 그리고 또 그들도 이렇게 이제 가격을 밀면서 팔면 안 되니까 아마 매물이 서서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내 기관 중에서 국내 채권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물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느냐를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 펀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펀드에 이미 그 석유 관련 투자가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가가치가 석유에서 신재생으로 빠르게 넘어오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이나 신재생을 좀 사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뭘 팔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지난 3월에 이 국부펀드가 그 안에 있는 오일 메이저 주식을 다 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이것 대신에 그냥 석유 의존도가 좀 높은 그 신흥국들의 채권, 그러니까 익스포저를 갖다 줄이는 것으로 이제 좀 선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시장의 채권의 이자 수입보다는 이 오일 메이저들이 주는 그런 배당 수입이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만큼 세계 경제
경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신흥시장이 그 제공하는 그런 채권 수익률은 높아 보이죠. 근데 그게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투자 위험을 감안하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지금 신흥시장의 그 채권들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이들 채권이 이제 그 정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가격을 밀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이 내년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 뭐 그런 기대와 함께 증시는 좀 안정돼 가고 있는데 과연 그 이후에도 세계 경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스러운 시각이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상 외로 빠르게 에너지의 패권이 이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오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치주를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에서는 가치주보다 여전히 좀 성장주에 대한 또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가치주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 그리고 이 발리에이션 멀티플이 낮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빠진 속도보다 만약에 실적이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그럼 발리에이션 멀티플은 나중에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발류 트랩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구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속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경우에는 가치주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케찹으로 유명한 크라프트 주식을 2015년에 샀는데요. 그 당시 PER이 40배가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연간 투자 수익률이 한 2%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중 자금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성장주뿐 아니라 가치주에도 거품이 붙은 거죠. 사실 워렌 버핏이 이런 주식들을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도 둘러댈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다는 게 어색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대로 크라프트가 아무리 잘 이해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없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사실 비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결국 이제 풍부한 시중성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아웃퍼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과거의 습성처럼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다음에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그런 무조건 많이 빠진 주식으로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 가치주라 그러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뭐 글로벌 방어주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시중금리도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배경과 또 어떤 부작용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그래도 기업의 투자 수요가 위축되는 건데 특히 그 금리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그 대출을 중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그 지금의 금리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결국 채권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금리 하락에 관성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가뜩이나 금리가 낮은데 더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결국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그 대출 상품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레버리지드 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대출 받은 기업은 정기적으로 영업 성과라든가 재산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약관에 보면은 이런 보고 의무가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받은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당장은 모르고 나중에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부실한 기업에 대한 대출인데 여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걸고 그다음에 롱숏 게임까지 붙여가지고 리스크는 더 높아지고 유동성이 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장부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리만 사태 이전에 그때는 자산 가격 상승세에 탐닉하기 위해서 뭐 이런 상품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뭐 참을 수 없이 낮은 수익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이 자꾸 나오는 건데 동기는 다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론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만기를 짧게 끊어서 이어붙인 상품, 구조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만기 안에는 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지라는 어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폭탄 돌리기인데 과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의 사금융의 어떤 그 상품 수익률이 작년에는 평균 한 10% 초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6에서 8% 정도로 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면 그때는 약간 좀 부실이 심각해지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또 투자 시사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